안녕하세요, 스타미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도 바빴지만 잘 지냈습니다. 건강에 좀 신경을 써야 돼서 병원도 부지런히 다녔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더 잘하고 싶어서 학원 등록도 하고 열심히 다니느라고 바빴지만 알찬 한 주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2월이 너무 금방 갔어요. 벌써 지금 3월 중순이거든요. 저도 지금 현재가 제 인생에서 인생의 2막이 열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아직 제가 계획표를 제대로 안 짰더라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일단 계획표를 먼저 제대로 짜놓고 나서 시작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회사 계획표로는 도통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일반적인 뻔한 그냥 월간 플래너, 연간 계획표로는 안에 어떤 내용을 채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 그런 아이디어도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을 하는데, 저 가끔씩 제가 한 어떤 선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한테 너 좀 독특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진짜 가끔씩이에요. 근데 저는 그 독특하다라는 표현을 나는 특별해 이렇게 바꿔서 말하고 싶고요. 이렇게 특별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한번 내 계획표를 멋지게 짜볼까 고민을 하다가 계획표, 인생 지도까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직접 그린 제 인생의 2막의 지도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2막의 지도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미 막은 내렸지만 1막의 지도를 먼저 보여드리고 나서 2막 지도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부랑 2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인생 지도를 그리게 됐는지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 지도는 한라산 성판화 코스 참고해서 제가 직접 그려본 건데요. 여기에도 또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슬프지만 그 사연 먼저 말씀을 드리고 1막 지도 보여드릴게요. 작년 6월까지만 해도 제가 굉장히 공시에 집중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국가직 시험 받고 그 이후에 6월 지방직 시험까지 보고 시험장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든 생각이 1년 더 해야 되네,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는데, 문제는 그 상황이 제 두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그 압박감, 그리고 제가 저를 억압하는 그 억압감을 다 안 끊어내버리면 아무것도 다 못하겠는 거예요. 할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환기를 시키고 나서 새로운 환경을 세팅을 하고 재수를 하러 들어가든 다시 공부를 하러 저만의 동굴로 들어가든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딱 2주간만 온전히 쉬고 나서 다시 공부를 하러 가야겠다 결정을 했고, 집에다가도 저 2주만 쉬고 다시 집중해서 공부하러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2주 동안에 뭘 해야 성취감도 좀 맛보고 바닥난 자신감이 충전이 될까 이러면서 뭐하지? 계속 고민만 하는데, 아니 생각해보니까 2달도 아니고 2주인데 2주 안에 성취감도 맛보고 자신감을 충전해? 그런 게 있기는 해? 이러면서 살짝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은 TV를 보는데 TV에서 한라산 백록담을 비춰주는 거예요. 등산은
그냥 열심히만 걸어도 정상 보잖아. 그러면 나도 열심히 한라산을 걸으면 백록담 직접 볼 수 있잖아. 헉! 제주도 가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집에다 말씀드리고 2박 3일 제주도 갔다 올게요. 허락받고 등산을 해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등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등산 용품이 하나도 없는데 동네 뒷산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한라산을 오를 건데 운동화를 신고 청바지를 입고 면티 입고 그렇게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등산용품점에 가서 저 등산 처음 해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가장 제일 필요한 등산용품이 뭔지만 알려주세요 물어봤고 등산화랑 기능성 등산복 그리고 배낭 3가지만 샀고요. 집에 와서 바로 저가항공 제주도행을 티켓팅한 다음에 바로 2박 3일 계획해서 제주도로 내려갔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계획한 그 2박 3일이 제주도는 우기였더라고요. 뭐 어쩔 수가 없죠. 저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주도에 무사히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주도에 가서 숙소에 잘 도착한 다음에 도착한 하루는 편하게 쉬었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한라산 사이트 들어가서 아침 9시에 성판화 코스 가는 걸로 예약을 하고 빠르게 준비를 하고 이제 한라산 입구까지 갈 택시를 부른 다음에 이제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산속에서 먹을 삼각김밥 2개를 사고 하늘을 봤더니 먹구름이 안 걷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투명 우산을 팔길래 투명 우산까지 사서 택시를 타고 한라산 입구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직원분한테 9시에 등반하는 사람으로 저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가려는데 저는 함께 같이 가는 그룹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네, 전 정말 처음인데 네, 올라가시면 됩니다 라고 하시길래 저 처음이에요. 길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 가는 길이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탈 안 하시고 그대로 올라가면 백록담 보실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무서웠지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걸어가는데 우중 등산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입구에 도착하니까 먹구름이 이제 비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비 오는 날에 숲 안으로 들어가니까 숲이 더 우거져서 훨씬 더 어둡더라고요. 그리고 그 습함이 사방으로 깔리니까 정말 그때 그 기분이 제가 어떤 공포영화 속의 한 장면에 놓여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그 분위기를 적응하고 올라가는 데만 한 1시간 정도? 막 안 무섭다 안 무섭다 막 이러면서 막 걸어갔고요. 혹시라도 내 앞으로 막 뱀이 기어다니면 어떡하지? 아니면 올라가는데 막 산짐승이 나타나서 막 나를 위협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막 겁을 잔뜩 먹어가지고 1시간 동안 막 심호흡하면서 그렇게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점 비가 그칠 기미가 안 보이고 한 1시간 정도 조금 올라가니까 이제 그냥 등산을 하러 오셨던 관광객들은 대충 다 그냥 다 내려가시고요. 저도 나는 어떡하지? 나도 내려가야 되나? 안 되는데? 비가 계속 오나? 어쩌지? 나도 내려가야 돼? 안 되는데? 이렇게 막 내적 고민을 되게 심하게 하는데 그때마다 보였던 이 지도가 그 성판화 코스 지도예요. 그 지도를 보는데 이 성판화 코스 힘든 구간이 어쩜 이렇게 내 인생 힘든 길이랑 똑같냐? 막 이러면서 나중에 막 비가 막 많이 쏟아지니까 빗물이랑 막 눈물이랑 막 섞여가지고 막 이래 가면서
내가 여기서 이걸 포기해버리면 도저히 앞으로 살아갈 힘이 안 날 것 같다. 목숨 걸고 나는 이걸 꼭 올라야겠다. 막 그렇게 엉엉엉 울면서 그렇게 올랐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내리는 비 맞으면서 열심히 올라갔고요. 쉬는 구간에서도 5분, 5분, 5분 이렇게 더 안 쉬고 철저하게 5분씩 지켜서 쉬고 제 페이스로 차분하게 올라가서 백록담 힘들게 보고 내려왔더니 하산을 하고 나니까 정확하게 오후 6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총 9시간 동안 비 오는 날에 비를 실컷 맞으면서 등산을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니까 정말 속옷까지 완전히 쫄딱 젖었고 이제 숙소까지 가야 되니까 콜택시를 다시 불렀죠. 근데 사실상 그렇게 젖은 승객이면 그 택시기사님 입장에서는 승차 거부를 해도 할 말이 없었는데 그 기사님이 저를 보고 저를 안 태우면 뭔가 큰 일이 날 것 같았대요. 그래서 저를 태워주셨고 그렇게 숙소까지 가는데 제가 제 사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는 길 동안 저한테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택시 기사님은 제주 도민이시고 주기적으로 백록담까지 등산을 자주 하시는데 일단은 동네 뒷산도 아니고 한라산 정도를 오르는 거면 절대 혼자 가면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 우비도 없이 혼자 올라갔다 오면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정말 깜짝 놀랐고 어쩌면 내가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잘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는 하늘이 도운 거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등산을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라고 잘 알려주셔가지고 기사님 덕에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사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손님은 인생에서 첫 등산이 죽을 때까지 절대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으로 남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처럼 저는 작년에 갔던 한라산인데 꼭 엊그제 갔다 온 것처럼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성판악 지도를 참고해서 제 인생 지도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일단 제 인생 1막의 지도는 이렇습니다. 보시면 태어나서 18살 때까지는 이렇게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고 압정도 있고 되게 좀 많이 불편한 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20대 때에는 물결은 쳐 있지만 되게 험한 파도가 많이 있는 구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30대부터 40대까지는 이렇게 성판악 코스로 치면 다소 위험 또는 매우 위험 이 구간이고요. 마지막으로 41살 이 구간에서는 죽음의 구간이에요. 그렇게 41살을 끝으로 저는 인생의 1막은 끝이 났고요. 이 지도에 대해서 제가 구간별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태어나서부터 18살 때까지의 이 구간을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행복한 유년 시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사연이 있는 건 아니고 저는 크고 나서 알았는데 IMF 세대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도 당연히 정말 평범했지만 사업하시는 아빠가 IMF의 타격을 정통으로 받았고 정말 집에서 살림만 하던 엄마도 결국에는 이제 맞벌이를 하러 나가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사실 지금 세대보다 우리 엄마 세대가 시집살이나 시누이 시집살이나 이런 게 곱배로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너무 화목한 집이었고 저도 진짜 사랑 많이 받고 자랐는데 혹여라도 제가 조금 엄마 속을 썩이거나 사고를 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고모들을 좀 많이 닮았대요.
그래서 고모들이 좀 엄마 속을 많이 상하게 해서 엄마가 많이 속이 상하면 그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엄마 속을 썩이면 저는 제가 혼나야 되는 양보다 2배, 3배로 더 많이 혼나는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까지 오해를 했냐면 엄마는 나를 싫어하구나. 엄마는 나를 되게 미워하네? 이렇게까지 막 오해도 했었고요. 그리고 내 세대가 우리가 그 어떤 가부장적인 집안의 분위기가 강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교육을 하셨냐면 엄마 아빠가 없으면 오빠가 네 부모야. 그러니까 오빠 말은 무조건 다 복종해. 이렇게 막 교육을 하셨고요. 그래서 오빠랑 저랑은 제가 사춘기가 온 이후로는 진짜 오빠랑 어떤 식으로까지 막 했냐면 육탄전을 벌이면서 막 싸웠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막 집에서 맨날 싸우는데 전 체급이 안 되니까 많이 맞잖아요. 엄청 맞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안 말리세요. 그거를 그만 때리라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안 하시니까 저는 속으로 진짜 엄청 예민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까지 생각을 했냐면 엄마 아빠는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까지 너무 심한 오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집에 있는 것보다 무조건 밖에 나와서 친구들이랑 막 많이 어울리고만 싶었고, 심지어 전 나중에 정말 친구 따라서 강남도 갔거든요. 그렇게 집에서 있는 게 싫어서 굉장히 많이 막 밖에 나와 있는 것을 좋아했고, 엄마를 되게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엄마 속 진짜 많이 썩였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아쉬운 게 좀 덜 싸우고 엄마랑 말도 많이 하고 이렇게 좀 많이 집에 있는 시간이 좀 충분히 했다면, 따뜻한 가정 환경에서 사회는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좀 어른들의 피드백도 받으면서 미리서 좀 준비도 하고 대비도 하고 사회로 나오기 전에 좀 대비를 했었을 텐데, 그런 게 일절도 없이 막 대화 단절해버리고 막 그러니까 너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사회로 나와서 안 겪어도 되는 오만 고생들을 정말 다 겪어본 것 같거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아쉽고, 진짜 그렇게까지는 고생 안 해도 됐었을 텐데 정말 심하게 저는 다 겪어보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많이 아쉬운 점이에요. 20대 구간을 보면 이렇게 물결 위로 파도가 되게 거세게 쳐요. 제 지난 20대는 나이만 먹었지 여전히 마음도 여리고 어리고 많이 미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일찍 이제 사회로 나와서 이런저런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보다가 어느 순간에 느꼈던 게 나는 CS 쪽에 많이 관심이 있고 그리고 재미있어 하네. 좀 직업을 가질 거면 CS 관련된 직업을 좀 가져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CS에 관련된 공부들을 많이 했고요. 나중에는 CS 강사 타이틀까지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타이틀로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뭐 업무만 강사지 마음도 너무 어리고 여리고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회사에서도 제가 타겟이 됐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고생들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내 옆에 좀 믿을만한 멘토라던가 아니면 좀 어른들이 계셔서 이렇게 좀 진지하게 진심 어린 조언을 좀 듣고 했더라면 제가 제 나름대로의 신념이나 신조도 생기고 이렇게 좀 단단한 저만의 어떤 심지가 생겨서 그렇게까지 방황하지 않아도 됐을 테고 흔들리지 않아도 됐었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많이 필요 이상으로 고생했던 것 같아서 그것도 많이 안타까워요. 제 20대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고 섭섭한 20대였다 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30대 구간을 보면 성파나코스 지도에 비유를 하자면 매우 위험 구간인데요. 제 나이 28살 때부터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결혼을 서두르셨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여자 나이가 40이 돼도 이제 경제적인 힘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까지 어느 정도 있으면 얼마든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28살 그때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자 나이 30 안에는 반드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게 보통 일반적인 사회의 추세였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28살 때부터 맞선도 되게 많이 봤었고 그리고 주변에서 소개팅 해볼래? 라고 말을 하면 나가서 상대방 분한테 저는 지금 연애할 상대를 찾는 게 아니라 결혼할 상대를 찾습니다 라고 안 해도 될 말들을 하면서 그렇게 상대한테 부담을 좀 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만나봐도 딱히 제 마음에 들어오는 분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살고 있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그 회사 동료분이 저한테 호감을 느낀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봤을 때에는 전혀 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전혀. 그래서 저는 관심을 하나도 안 두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제 막 점점 분위기가 등 떠밀리는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부추기는 분위기에 저도 막 모르게 휩쓸려서 그분이랑 이제 만나보기로 했고요. 1년 정도 만났는데 그때는 그렇게 다른지를 몰랐어요. 왜냐면 보통 연애를 하면 상대방한테 굉장히 맞춰주잖아요. 그래서 1년 정도 연애를 할 때는 진짜 그냥 보통의 연애였고 그렇게 이제 어른들도 다 알게 되셨고 나이가 찼으니까 이렇게 둥글둥글한 성격이라면 같이 한번 가정을 이루고 살아봐라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말 양가 어른들의 도움만으로 해서 이제 제가 딱 30의 나이에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됐는데 결혼을 하는 그 첫 해에 너무 다른 사람과 만나서 내가 결혼이란 걸 해버렸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싸웠고 그 대치하는 거에 힘을 다 빼면서 한 2-3년 정도를 막 허비를 했고요. 너무 그게 안타까워서 이제 2-3년이 넘어가는 차에는 서로 한번 어떻게 그래도 깰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잘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도저히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한 7년 정도를 이렇게 대치하다가 합의하고 나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 37살에 저는 돌싱이 됐고요. 돌싱이 되고 나서 제가 해야 되는 숙제는 홀로서기였는데 사실 진정한 홀로서기는 경제적인 독립까지 완전히 돼야지만이 진정한 홀로서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난 앞으로 뭘 해보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린 게 바로 그 공시 생활이었거든요. 제가 1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부터 공무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있고 호기심 가는 게 있었는데 검색을 해보니 그 일은 공무원을 해야지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인지라서 이제 그럼 공무원 준비를 해봐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건데 물론 그 지난 모든 시간들을 다 부인하고 후회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내가 그 일을 결정을 하기 전에 일단은 하고 싶은 일인 건 맞지만 진짜 그 일이 내 성향에 맞을까?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봤었더라면 그랬더라면 좀 덜 시간 낭비하고 덜 고생하지 않았었을까를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돼요. 근데 뭐 지금 또다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때 너무 그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글쎄요.
또 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만 더 생각해볼 걸. 그 생각도 그런 안타까움도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그 생각을 나 하고 싶어. 공시 그래 한번 준비해보자. 그렇게 결심하기까지도 단 4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고 4년 정도를 장장 정말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진짜 엄청나게 몰두했지만 결국 작년 6월 달에 그렇게 지방직 시험을 끝내고 가을쯤에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라고 깨끗하게 접어서 고이 제 마음속에 접어두고 다 이제 과거로 흘려 보냈는데요. 그렇게 제 나이 41살에 완전히 그 공시를 접으면서 제 인생의 일막은 끝이 났다고 저는 간주를 합니다. 그렇게 현재는 제 인생의 2막을 열었고 이제 열심히 또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1막을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까지도 저 이거 진짜 많이 변한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제 이 모든 과거는 다 너무 그냥 수치스러울 뿐이었고 다 스크래치고 다 상처였어요. 그래서 정말 입 밖에 꺼낸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많은 무수한 일들을 겪어오면서 알게 되고 또 깨우침을 얻고 하면서 내 지나간 과거들이 지금에 와서는 사실 다 어쩌면 다 이게 상처라고 느끼지만 그래도 그 하나하나의 그 사건들이 있었고 시간들이 다 있었고 그 시간들을 다 지나왔기에 지금의 정말 많이 성숙한 내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모든 지나간 과거들을 다 부인하지는 말자 이 생각이고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을 할 수도 있는 용기까지 갖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2부에서 다시 제 2막의 인생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